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15차에서 여러분 뵙습니다. 예, 저희 그 학기 플랜이 15주 수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아마 마지막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15주차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각국의 통상법, 저희가 마지막 한국의 통상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저희가 중국의 통상 법을 안 했는데 중국의 통상 현실 그리고 통상법 관련해서 영문으로 된 그런 다큐멘트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학기 배우는 이 국제통상법은 국제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그런 문서들을 간략히 음미함으로써 우리 국제통상법 에 관해서 이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통상법 중에 관세법, 그리고 이제 외국환거래법, 뭐 기타 무역관계법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에 있어서 관세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은 무역 3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 수입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관세법은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 1976호로 제정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표를 별표로 두고 있으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대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하부 규정으로 두고 있다. 관세법을 보완하는 법규로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이 있고 관세법상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관세법의 특별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위 그 법위계에 따라서 의회가 제정한 관세법이 이제 법률이라면 관세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부령, 뭐 이런 법위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법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관세 징수와 수출입 통과의 관세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성격상 관세의 부과, 징수 요건 대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조세법적 성격과 수출입 통관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관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벌칙과 조사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관세법은 그 타이틀이 시사하듯이 결국 통관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행정법규에는 특히 이제 조세법 영역에서는 형사벌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관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와 징수, 국제 관세 협력, 그리고 운수기관, 보세구역, 운송, 통관, 세관 공무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상 관세 관리에 대한 주요 제도로는 관세 환급제도, 관세 분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 부가고지제도, 탄력관세제도, 보세제도, 관세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관세법을 자세히 뭐 여기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관세법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런 관세 환급제도랄지 뭐
신고납부제도, 뭐 부가고지제도 이런 제도들이 관세법 내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 관세 협력, 언젠가 월드 카스텀즈 오거니제이션, 그 상품 분류표를 제정한 하모나이즈 조화 시스템을 채택한 그런 세계 관세 기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운송 통관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대외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 수지 균형과 통화 가치 안정 및 외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무역에 관해서는 이제 외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국제 매매 거래 관련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할 때도 뭐 계약서에 달러로 이렇게 계약가액을 합의하고 또 뭐 지급 관련해서 달러로 지급해야 한달지, 그러니까 외화로 지급해야 된 경우에 이제 외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그 경상 거래에 있어서의 외환 문제, 그리고 자본 거래에 있어서의 외환 문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역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비견해 보면은 IMF 어떤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국내법이 거기에 대응한다라고 외국환 거래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933호로 외국환 관리법, 처음 법 이름은 외국환 관리법이었어요. 지금 외국환 거래법인데요. 제정되어 수차 개정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98년 9월 16일 기존의 외국환 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 거래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제정되었다. 외국환 거래법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외국환 거래 관리 규정을 하부 규정으로 두고 있다. 예, 법 위계에 따라서 뭐 대통령령, 부령 형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환 은행 및 환전상, 외국환 평형기금, 그리고 외국환의 지급과 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무역관계 법규가 있는데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덤핑이랄지 보조금, 그 외국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어떤 불공정 무역 행위, 이것을 조사하고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구제를 주는 그런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무역기구 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WTO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국제법상 자국 국내법을 국제법에 일치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WTO법은 많은 회원국이 가입해 있고 굉장히 그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그런 국제 기구로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국내에 이런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1월 법률 제 48585로 제정된 이 법은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권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WTO 협정에 의한 국익 침해 배제,
남북한 간 거래의 민족 내부 거래 간주, 상대국 보조금에 대한 대응 조치, 국민 건강 및 환경의 보호, 농업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WTO 체제에 우리가 가입해 있는 것도 우리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시장 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면은 국가 경제가 잘 될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WTO 협정 체제에 포섭하고 그 법을 준수하고 어떤 수출 거래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진흥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입니다. 통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침해받지 말아야 된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출보험법이 있습니다. 수출보험법은 무역과 관련하여 정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출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수출보험법은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무역 거래를 한다, 수출 거래를 한다 하면 여러 가지 위험에 닥치게 됩니다. 예컨대 물품 관련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용이 불안해서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위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파산해서 대금 지급이 불능에 빠졌달지 이런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를 담보받는 것, 보험을 통해서 담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상 또 시장과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위험이라는 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쭉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하나는 뭡니까? 은행 보증입니다. 이건 개인법적인 것인데요. 신용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은행이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은행인데, 그 은행을 통해서 이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담보금을 예치한달지 해가지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때 보증은 요구불 보증이고요. 국내 그 사법상의 그러니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랄지 부종성, 보충성이 있는 일반 보증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독립보증, 요구불 보증이라고 해서 일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진술된달지 증명되면 바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성격의 보증이고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 방법은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 이건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보험료를 객출받아 가지고 보험 사고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 시에 그러니까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시에 그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수출보험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 되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수출보험법은 공보험입니다. 공보험. 국가가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일반 뭐 삼성화재랄지 뭐 사기업들이 관리 운영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사적 어떤 보험이 있고요. 공보험입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데요. 그 본질은 물론 사보험적 성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국내 판례도 있어요. 이게 공보험이지만 본질은 사보험이다. 그래서 사보험적 원리에 따라서 그 쟁점이 해결돼야 한다. 뭐 그런 취지 판례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형식은 공보험이고요. 그래서 무역거래 관련해서 이 수출보험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재법이 있습니다. 이 중재법은 상사 분쟁 제도에 대한 해결 제도로서의 중재 판정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상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는 지금 우리는 공법적 부분,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형성과 그 구조에 관한 그래서 어떤 강행 규정적 어떤 성격이 많은 강행적으로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역 거래 관련한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죠. 그래서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관계, 또 국내 조치하고 WTO법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한 학기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무역 거래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법적, 아까 국제 매매 계약 얘기도 했지만 사법적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뭡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법적 여러 계약들 하나의 국제 거래를 하나의 무역 거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체결되는 여러 계약들에 대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상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소송 또 국제 민사소송법적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제 상사 중재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국제 상사 중재는 말 그대로 민사, 상사, 사법적 분쟁에 관한 중재이기 때문에 국제 공법적 중재하고는 다릅니다. 국제 공법적 중재하고는 이제 성격상 구분이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이 국제 상사 중재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법리적 이해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중재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중재라는 것은 당사 자치 원칙에 따라서 사법 영역이니까요. 당사 자치 원칙에 따라서 중재 합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사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법적 요소는 공사할 때 그런 사법적 요소가 아니고 뭐 법원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뭐 사법 절차, 법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법적 요소가 있고 계약적 요소가 있고요. 국제 상사 중재는 계약적 요소, 사법적 요소가 있는데 결국 이 사법적 요소란 관점에서는 이 중재지나 중재지의 어떤 중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중재지 국내법으로 제정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재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이 있게 되면 일단 그것은 종국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뭐 기본적인 점에서 하자가 있는 중재 판정은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고 중재 절차에 관련해서 법원의 어떤 관리 감독권을 중재법을 통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법은 결국 우리 무역관계 법규의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상사중재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상사중재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상사중재원은 뭐 정부기관은 아닌데요. 소위 그 기관 중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적 성격, 상업적 성격이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재라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공적 성격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 뭐 영국에는 런던 상사중재원, 미국에는 미국 상사중재원, 미국 중재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라별로 도시별로 이런 중재 기관들이 있어요. 국제상업회의소 뭐 중재 규칙이랄지 중재 규칙 관련해서도 UN 중재 규칙이랄지 여러 국제적 성격의 중재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겠습니다. 그 수출품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검사 제도 시행을 통하여 수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이 이제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인데요. 이전에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이 있습니다. 임해 특정 지역에 수출 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 진흥, 고용의 증대,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이 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이 생산, 수입, 가공 및 수출 체계를 개혁화하여 안정된 수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농수산품 수출진흥법. 우리나라는 이 어떤 도농 간 어떤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전략상 농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농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난 뭐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그랬고요. 뭐 WTO 관련해서도 뭐 예외 없는 관세할지 농산물 협정 관련해서 뭐 그러한 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되었을 때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최근에 어쩔 수 없이 그 관세와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략적으로 고율의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에 불리하지 않다. 우리 농산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농민들을 위로하게 되었는데요. 이 농어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또 농업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어떤 기본 식량과 관련된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요.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항상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품 수출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고요. 다음으로 무역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무역 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무역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 업무의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 보통 뭐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죠. 그 정보화 시대. 그리고 어떤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일렉트로닉, 이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전자상거래가 발전해 있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EDI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 문서나 서류를 교환하고 또 무역 업무가 이제 많이 자동화됐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래서 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무역 자동화가 절실하고요. 무역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군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군납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함으로써 군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납에 관한 법률도 소위 프로큐어먼트 소위 조달 관련해서 이 국가 그러니까 정부죠. 이 정부도 어떤 상품 소비에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과 책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품을 조달해야 됩니다. 군사적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군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군납에 관한 법률, 군수품 조달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무역거래하고 관련이 있죠.
군수품 중에서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예, 아까 관세 환급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그 환급 사유를 통해서 그 관세를 환급해주는 그러한 제도, 관세 환급 제도죠. 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 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어떤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 특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관련해서 원재료를 이용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다시 수출한다면 그 원재료에 부과된 어떤 수입관세를 나중에 적절하게 환급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지향한다. 뭐 그런 성격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법률 외에도 무역과 관련되는 법률로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자본 관련한 자본 거래 관련한 법이죠.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우리 뭐 개성공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남북의 경제 교류도 이게 무역 통상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 조성법, 공업단지 관리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그리고 해운법, 무역이라는 건 해상운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운법도 무역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산업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이랄지 규제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무역 관련이 되는 것이죠. 해운산업육성법, 항만법 등 여러 법률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이 표 12-1에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거래법,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 관한 법률, 뭐 중재법, 쭉 무역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쭉 우리 살펴봤으니까요. 뭐 일찍이 뭐 1974년, 1962년에 제정된 법부터 2001년 제정된 법까지 쭉 이렇게 있고요. 이 법이 관련된 분야, 예컨대 중재법은 분쟁 해결, 그리고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은 수출품 검사, 관세환급 등법은 관세 및 조세,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관리 그 분야가 있고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관한 특별법은 WTO 회원국으로서 국가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랄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이제 의회 제정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상을 가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하위 규범들이 있겠습니다. 대무역법이라면 대무역법 시행령, 대무역 관리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이름들이 붙죠. 여기 시행령, 이게 법률이 있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겠습니다. 또 중재법 관련해서는 대한상사중재규칙이 있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가 WTO 협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이죠.